강소영, 30세의 인천 출신 여성은 한때 대학에 진학하겠다는 꿈을 접고 공장 노동자로 일하며 가족의 빚을 갚고 사회적 편견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항상 뜨거운 열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북한당 견해 작은 카페를 여는 꿈이었습니다. 그곳은 가족이 큰 시련을 겪기 전 마지막으로 행복했던 추억을 간직한 장소였습니다. 그 꿈을 이루는 여정에서 소영은 남자친구 가족의 반대, 그의 여동생의 음모, 그리고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까지 마주해야 했습니다. 과거 그녀의 가족을 파탄으로 몰고 갔던 인물이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과연 그녀는 이러한 역경을 이겨내고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꿈은 영원히 손에 닿지 못할 환상으로 남게 될까요? 삶을 살다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도 오해와 갈등을 겪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인내와 용서, 그리고 사랑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것은 관계를 회복하고 유대를 되찾으며 한때 포기해야 했던 꿈을 다시 쫓아가는 여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작은 카페, 서로 다른 가족의 모습,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의지가 만들어낸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 하세요. 그 힘든 시간들은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저 자신도 크게 바꿔놓았습니다. 어릴 적 천진난만 하던 소녀였던 저는 또래 아이들보다 훨씬 빨리 어른이 되어야 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가족을 도와주길 기대하는 대신 저는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크든 작든 제가 해야 할 일이라면 감당해내야 했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가 학교에서 온 학비 납부 요청서를 받고 아무 말 없이 한참을 바라보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어떻게 해야 학비를 마련할지 고민하셨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저 잠시 학교를 쉬어도 돼요. 이제 저도 다 컸으니 일을 해서 집에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어머니는 놀란 듯 저를 바라보시더니 눈에 눈물을 머금고도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소영아. 엄마가 바라는 건 내가 제대로 공부하고 내 꿈을 이루는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는 내가 포기하지 않게 원해.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머니를 실망시키지 않겠다고요. 저는 전단지를 나눠주거나 근처 식당에서 서빙 같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학교가 끝난 후 저는 곧바로 일을 하러 나갔고 동시에 학업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몸은 지쳤지만 그 속에서도 작지만 소중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저는 작은 꽃다발을 사서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밝게 웃으며 저를 안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소영, 정말 대견하다. 어머니의 그 한마디는 제게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주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저는 점점 더 강해지는 제 자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우리 삶의 변화에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의 험담이나 친구들의 뒷말에 너무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대신 제가 제어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했죠. 학업, 아르바이트, 그리고 가족을 돌보는 일에 말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와의 관계는 여전히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자신감 넘치고 가족을 이끄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는 조용히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 계셨습니다. 종종 거실 한쪽 구석에 앉아 오래된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곤 하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용기를 내어 말씀드렸습니다. 아빠, 힘드시겠지만 우리에겐 아직 가족이 있어요. 아빠가 스스로를 탓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소영아, 나는 모든 걸 망쳤다. 난 너희들에게 아버지로서의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아버지의 그 말은 제 가슴을 깊게 찔렀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위로하고 싶었지만 어떤 날도 아버지를 납득시킬 수 없을 것 같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힘든 시간들은 제게 크나큰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제가 얼마나 가족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해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비록 말로 표현하지 않으셨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역시 힘들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고 우리 가족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그 시절의 기억은 지금도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 햇빛이 가득했던 옛날의 집, 따뜻했던 가족의 웃음소리, 그리고 어머니가 힘들어도 끝까지 웃어주셨던 그 모습들까지요. 무엇보다도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던 그 교훈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지침이 되었습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멈추지 않고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요. 중학교 시절, 학업 성적은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어요. 저는 항상 반에서 1등을 했고 선생님들께서도 학교 전체 앞에서 저를 칭찬하셨죠. 어느 날 담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소영이가 이 페이스를 계속 유지한다면 서울대에도 충분히 갈 수 있을 거야. 그 말은 제 어려운 삶 속에서 작은 빛이 되어 주었어요.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는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을 이루면 우리 가족을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 당시 저는 학교 도서관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어요. 수업이 끝난 후 다른 친구들이 농구를 하거나 간식을 먹으러 갈 때 저는 두꺼운 책들과 씨름했어요. 어느 날 친한 친구 지은이가 물었어요. 소영아, 너 왜 그렇게 열심히 해? 마치 누구랑 경쟁이라도 하는 것 같아. 저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저는 단순히 미래를 위해 공부하는 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죄책감으로 공부하고 있었어요. 내가 뭔가 대단한 성과를 이루지 못한다면 엄마의 모든 희생이 아무 의미도 없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대학 입시를 준비하며 전력을 다하고 있을 때 어느 겨울 저녁 엄마가 저를 부르셨어요. 그날은 무척 추웠어요. 엄마가 낡은 스웨터를 입고 손을 떨고 계셨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요.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소영아, 엄마가 너랑 얘기할 게 있어. 처음에는 평범한 대화일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엄마의 다음 말은 저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우리 집 형편으로는 내가 대학에 가는 걸 지원할 수가 없어. 일단 일을 시작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공부해 보렴.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제 귀를 의심했죠. 엄마, 하지만 제가 정말 열심히 했잖아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 눈에 눈물이 가득 차올랐어요. 엄마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엄마도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소영아. 하지만 지금 우리 집엔 돈이 없어. 엄마도 어쩔 수가 없단다. 엄마의 말은 제 마음에 칼을 꽂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밤새 울었어요. 머릿속에는 질문이 가득했어요. 왜 하필 나일까? 왜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한 걸까? 만약 아빠가 회사를 잃지 않았더라면, 우리 가족이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았더라면 내 꿈을 계속 이룰 수 있었을까? 다음 날 학교에 갔지만 집중할 수 없었어요. 친구들은 대학 입시와 진학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저는 조용히 듣기만 했어요. 친한 친구 지은이는 제 이상함을 눈치챘어요. 너 괜찮아? 무슨 일 있어? 저는 모든 걸 말하려다가 그냥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대학의 꿈을 포기하는 것이었죠. 저는 전단지 배포, 음식점 서빙, 공장에서 일하는 등 다양한 일을 시작했어요. 일하는 중에도 자주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내가 지금 교실에 앉아 있다면 내 삶은 달라졌을까? 하지만 힘들어도 엄마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엄마도 그 말을 하며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지 알았거든요. 삶이 엄마에게 그런 선택을 강요했을 뿐이고 저는 엄마가 더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시절 저는 한 가지를 배웠어요.
어떤 꿈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접어두는 것일 뿐이라는 거려. 그리고 언젠가 꼭 그 꿈을 다시 찾을 거라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이번엔 절대 그 꿈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엄마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우리를 키우기 위해 모든 걸 다 하셨다는 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엄마는 아빠가 세상을 떠나신 후로 간인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엄마가 우리 앞에서 절대 보이지 않으셨던 무력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졸업 후 저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일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은 초봄이었는데 아직 날씨가 춥긴 했지만 겨울의 매서운 추위는 지나간 시기였죠. 수원에 있는 반도체 공장에서 전화가 왔고 그곳에서 교대 근무로 일할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고 일을 맡기로 했습니다. 처음 공장에 도착했을 때 완전히 다른 세계에 들어온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끊임없이 돌아가는 생산 라인, 시끄러운 기계 소리, 그리고 눈부신 형광등 불빛들이 저를 압도했어요. 제 동료들은 대부분 중년 여성들이었고 저처럼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어린 직원들도 몇 명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같은 라인에서 일하던 혜진 언니가 물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너 되게 어리네. 왜 공부도 안 하고 이렇게 빨리 일하러 나왔어? 너 똑똑해 보여서 그런가? 공부 잘했지? 저는 그저 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집이 어려워서요. 엄마를 도와야 해요. 혜진 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타까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래, 여기 있는 사람들도 비슷한 사정이 많아. 그래도 너 아직 어리니까 포기하지 말고 나중에 꼭 기회가 올 거야. 하지만 이 일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이어지는 야단 근무는 제 몸을 완전히 지치게 만들었어요. 비가 오는 차가운 날, 저는 산업단지 한가운데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곤 했습니다. 주변엔 카페나 편의점 같은 것도 없어서 그저 추위에 몸을 웅크리고 버스를 기다리며 잠시 눈을 감고 피로를 잊으려 했어요. 어느 날 근무가 끝나갈 무렵 옆 라인에서 일하던 동료 2명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그들은 한 동료가 생산기계에 손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너무 피곤해서 한순간 집중력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어요.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러나 가장 힘들었던 것은 고된 노동이 아니라 제 꿈을 포기해야 했다는 공허함이었습니다. 매일 생산 라인 앞에 서 있을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지금도 교실에 앉아 있었다면 나는 지금 책을 붙들고 공부하고 있었을까? 내 친구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대학 입시 준비는 얼마나 했을까?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됐고 제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 계속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어느 날 드물게 토요일 저녁에 가족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물으셨어요. 일은 괜찮니? 힘들진 않아?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대답했어요. 네, 괜찮아요.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하지만 제 안에서는 몸도 마음도 점점 지쳐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동생과 함께 쓰는 작은 방에서 잠자리에 누웠을 때 동생이 자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천장을 보며 수많은 생각에 잠겼어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더 강해져야 한다고. 나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도.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책과 공부, 그리고 제가 포기해야 했던 꿈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저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언젠가는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든 제가 잠시 접어두었던 꿈을 다시 찾겠다고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저 같은 사람을 동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대학에 가지 못한 사람들에게 사정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실패자라는 낙인을 찍곤 했습니다. 그날 오후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하늘은 맑았고 저는 수원역 근처의 작은 카페 앞에서 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그때 저는 오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어요. 작업복에는 아직 기름 냄새와 생산 라인의 열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친구들을 본 순간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수연이 맞지? 오랜만이다. 민지가 저를 알아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들은 대학영문 교복을 입고 있었고 다들 밝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그들과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들은 제 생활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저는 수원에 있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간단히 대답했어요. 그러자 분위기가 약간 어색해지더니 준호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공부 그렇게 잘하더니 결국 공장 다니는구나? 진짜 아깝다. 내가 이럴 줄은 몰랐는데. 그 말은 제 마음에 비수를 꽂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저는 그저 억지로 미소 지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분명반에서 항상 1등을 하던 학생이었고 명문대학을 꿈꾸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가정 형편이 모든 것을 삼켜버렸고 저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고요. 엄마가 빚을 더 지지 않게 하려고 제가 꿈을 접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싶었지만 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 대화는 그들의 시험 이야기, 재미있는 수업, 그리고 미래 계획에 관한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듣기만 했고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자존심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대화가 끝난 후 그들은 다가오는 동창회에 꼭 참석하라며 저를 초대했지만 저는 가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가는 길에 혼자 거리를 걸었습니다. 노란 가로등 불빛이 끝없이 이어지는 길 위에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잘못 산 걸까? 그들이 말한 대로 내 인생은 정말 헛된 걸까? 하지만 곧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도 가치가 있다고요. 제가 만든 제품들이 어디에 쓰이는지는 몰라도 분명 어딘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만남은 제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세상은 나와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들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다른 사람에게 나 자신을 증명하는 경주가 아니니까요. 저는 그저 제 방식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엄마를 위해, 가족을 위해,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요. 그 이후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제 마음속엔 무언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제 작은 노력들을 스스로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감은 다른 사람의 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삶의 폭풍 속에서도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다는 믿음에서 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항상 한 가지 꿈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북한 강가에 작은 카페를 여는 것, 그 꿈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모든 것을 잃기 전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상징하는 것이자 새로운 시작의 의미였습니다. 예전에는 주말마다 아버지가 우리 가족을 북한강으로 데려가곤 했습니다. 하늘은 맑고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오며 강물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우리는 간단한 음식을 준비해 큰 나무 아래 돗자리를 펴고 함께 먹으며 이야기 나눴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죠. 나중에 우리 형편이 좀 나아지면 여기 북한 강가에 카페를 열고 싶다. 너희는 커피를 내리고 엄마는 빵을 구울 거야. 손님들은 여기 와서 커피만 마시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의 따뜻함도 느끼게 될 거다.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웃음 가득한 얼굴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엄마와 저는 따라 웃었고 남동생은 손을 번쩍 들며 말했죠. 나는 손님들한테 커피 배달할래요. 하지만 그 행복한 날들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을 때 아버지의 회사가 부도를 맞았습니다.
모든 것이 몇 달 사이에 무너졌습니다. 우리 가족을 태우고 북한감으로 가던 차도 팔아야 했어요. 아버지는 임시직을 전전하며 돈을 벌기 시작했고 우리 집은 점점 걱정과 갈등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마지막으로 북한간에 간 날은 초겨울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날씨가 평소보다 더 추웠고 아버지는 조용히 강물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때는 아버지의 눈빛이 무슨 뜻인지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가족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한 가장의 무력함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후 엄마는 모든 것을 짊어지셨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북한강과 아버지의 꿈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아버지의 꿈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고통을 딛고 평화를 찾는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마지막 해, 대학 입시에 압박이 심할 때 저는 종종 학교 근처 골목에 있는 작은 카페에 가곤 했습니다. 중년의 사장님이 운영하던 그 카페는 아늑한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사장님은 조용히 커피를 정성껏 내리면서 손님들에게 따뜻하게 말을 걸곤 했습니다. 하루는 궁금한 마음에 물어봤습니다. 사장님, 왜 이 카페를 열게 되셨어요? 사장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전에는 큰 회사에서 회계 일을 했었어요. 근데 너무 바쁘고 제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걸 그만두고 제가 좋아하는 걸 해보기로 했어요. 이 카페를 연 이유예요. 사장님의 말은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불씨를 지폈습니다. 저는 제 카페를 상상했습니다. 북한강가의 작은 카페, 나무로 만든 작은 테이블들, 큰 유리창을 통해 흐르는 강물을 볼 수 있는 공간. 제가 커피를 내리고 엄마가 빵을 굽고 동생은 이제는 많이 자랐겠지만 여전히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꿈을 이루려면 눈앞의 현실을 극복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꿈은 단지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모든 것이 안정되면 저는 제 자신과의 약속을 지킬 겁니다. 가장 행복했던 가족의 기억을 현실로 만들어낼 겁니다. 매달 저는 월급의 거의 전부를 엄마께 보내 빚을 갚는 데 보탰습니다. 저 자신에게는 아주 적은 돈만 남겨두고 그것조차도 최대한 아꼈으며 조금씩 저축했습니다. 언젠가 그 돈이 제가 미뤄둔 꿈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으면서요. 저는 간식을 사 먹지도 않았고 새 옷은커녕 꼭 필요한 물건조차 망설이다가 겨우 샀습니다. 공장에서의 하루하루는 길고도 고됐습니다. 수원의 여름은 견디기 힘들 만큼 더웠고 특히 기계들이 쉼없이 돌아가는 공장안은 마치 찜통 같았어요. 에어컨은 없었고 느릿느릿 돌아가는 몇 개의 고무병 선풍기만 있었는데 그것만으로는 숨막힐 듯한 더위를 이겨내기엔 부족했죠. 등은 땀으로 흠뻑 젖었지만 저는 쉬지 않고 일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잠깐이라도 방심하면 벌금을 물거나 더 나쁘게는 라인을 망칠 수도 있었으니까요.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점심시간에도 저는 최대한 절약했습니다. 동료들이 보통 공장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반면 저는 편의점에서 산 저렴한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어느 날 나이 많은 동료 혜진 언니가 쉬는 시간에 제 옆에 앉아 물었습니다. 소영아, 너 그렇게 먹어서 힘나겠어? 그러다 쓰러지겠다. 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돈을 아껴야 해서요. 언니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 언니의 말이 맞다는 걸 알지만 제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엄마로부터 이번 달에 빚을 조금 더 갚았다는 문자를 받을 때마다 모든 피로가 보람으로 바뀌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 몸은 점점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7월 말, 무더운 어느 오후에 제가 야간 근무를 서고 있던 날이었어요. 공장 안의 공기가 마치 산소가 부족한 것처럼 느껴졌고 주변 소리들이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저는 작업대에 의지하며 몸을 버티려 했지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전에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공장 내 작은 의무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혜진 언니가 제 옆에서 손에 물병을 들고 부채질을 해주고 있었어요. 언니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무리하면 안 돼. 몸이 이렇게 약해져서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의사가 말하길 저는 영양 부족과 과로로 인해 저혈당 쇼크를 겪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볍게 웃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계속하다가는 제가 버틸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엄마와 줄어들고 있는 빚을 생각하면 또다시 마음을 다잡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며칠 후 몸이 좀 회복되자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은 저에게 며칠 더 쉬라고 했지만 저는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며 제 꿈을 떠올렸습니다. 북한 강변의 작은 카페,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시작할 제 삶, 그 생각만으로도 버틸 힘이 생겼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제 몸의 신호에 더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설탕물 한 병을 항상 가방에 넣어 다니고 점심 식사에 가끔 과일을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생활비가 조금 더 들었지만 건강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니까요. 그날의 쓰러짐은 제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때로는 멈춰서 스스로를 돌보는 것도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의 일부라는 것을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엄마와 가족을 위해,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요. 저는 공장에서 새로 전입 온 기술 직원 정민재를 만났습니다. 그날은 가을의 초입이었고 공장은 더위와 답답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기계가 고장 나 어찌할 바를 몰라 하던 순간 뒤에서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그는 공장 작업복을 입고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날 이후 민재는 직원 모두가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저에게는 특히 더 가까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힘들다고 하소연했을 때 그는 말했습니다. 누구나 힘내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소영 씨는 가족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죠? 그의 말은 제 마음을 울렸고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던 중 민재가 물었습니다. 공부 다시 해볼 생각 없어요?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시간도 없고 체력도 안 돼요. 지금으로도 벅차요. 그러나 그는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하라는 게 아니에요. 대신 꿈을 포기하지는 마세요. 그의 말은 제게 큰 힘이 되었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민재가 저를 가족에게 소개하기로 결심한 순간 시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그의 가족과 처음 만났습니다. 민재의 여동생 수빈은 차가운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빠, 왜 이런 분을 선택한 거예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우리 가족에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그 말은 제 가슴을 깊이 찔렀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민재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그런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그러나 수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과 결혼하면 오빠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질지 알기나 해요. 그때 민재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빈, 그만해. 내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소영 씨는 내가 만난 사람 중 가장 성실하고 진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모두가 침묵 속에 빠졌습니다. 민재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고 그의 시선에는 확고한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은 낸nen하게 끝났지만 민재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소영, 걱정하지 마. 내가 항상 내 옆에 있을게. 그의 말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고
저는 우리의 사랑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민재는 단순한 연인이 아닌 저를 지켜주는 동반자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가족의 삶은 점차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여전히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채권자들의 방문과 같은 긴장감 넘치는 날들은 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웃음을 되찾으셨고 집 앞에 작은 화분들을 돌보며 행복해 하셨습니다. 제 마음속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떤 아픔도 조금씩 아물기 마련이라는 것을요. 저희 가족을 큰 어려움에 빠뜨렸던 오빠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쉬지 않고 일하며 점점 더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그의 노력은 단순히 저에게 돈을 갚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고 가족을 위해 다시 제대로 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희 가족이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오빠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소영아, 이제 내 꿈을 다시 시작할 때가 된 것 같아. 넌 가족을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희생했어.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해. 저는 놀라면서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빠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내가 많은 실수를 했지만 이번만큼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싶어. 내가 더 기다리지 않아도 되게 도와줄게. 그 말에 저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8년 동안 모은 돈을 포기했을 때 느꼈던 상실감과 허탈함이 떠올랐지만 이번에는 가족의 응원과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카페를 열 만한 새로운 장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재정적으로 힘들다는 현실에 부딪혔지만 어머니와 오빠는 저를 끝까지 격려하며 포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린 함께 할 거야.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은 잠시 의지하는 곳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곳이야. 그 말에 힘을 얻은 저는 강가에 있는 작은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처음 계획했던 것만큼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카페 개업 날, 저는 설렘과 긴장으로 떨리는 손으로 모든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테이블을 정리하며 저를 도와주셨고 오빠는 음료를 시험 삼아 만들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가게가 문을 열었을 때 첫 손님들은 저희 이웃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카페 분위기를 칭찬하며 제게 미소를 건넸고 저는 오랜만에 마음 깊은 곳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오빠가 제 옆으로 다가와 작은 종이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소영아, 이게 너에게 필요할 것 같아. 그는 말했습니다. 제가 종이를 펼쳐보니 그 안에는 오빠가 준비한 잠재 고객 명단과 비즈니스 아이디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눈물이 고였고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오빠가 있어서 너무 다행이야. 제 카페는 이제 단순한 사업장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과 응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매일 열심히 일하면서 저는 제 꿈뿐만 아니라 제 곁에서 저를 지지해준 사람들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가족과 저 자신을 믿는 힘으로 어떤 시련도 이겨내고 다시 꿈꾸는 길을 계속 걸어갈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는 점점 회복되셨습니다. 여전히 몸은 약했고 세심한 돌봄이 필요했지만 엄마의 눈빛과 미소는 예전보다 더 밝아졌습니다. 하루하루 엄마가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엄마는 종종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은 이번 수술을 절대 견뎌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보여준 사랑과 정성 덕분에 싸울 수 있는 힘을 얻으셨다고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힘이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주는 사람들로부터 온다는 것을요. 한 달이 지나고 엄마는 천천히 걸을 수 있게 되셨고 집안의 작은 일들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엄마는 간단한 식사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엄마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소영아, 엄마가 이걸 준비한 건 내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서야. 내가 엄마를 위해 모든 걸 해줬으니 이제는 엄마가 건강해져서 너에게 짐이 되지 않을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고 엄마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감사하다는 말 필요 없어요. 엄마가 여기 계시고 건강하시기만 하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 후로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겪으면서 저는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매 순간과 제 곁에 있는 사람들을 더 깊이 감사하게 여겼습니다. 어느 날 집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민재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작은 화분 하나를 들고 와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소영아, 너에게 새로운 시작이 필요할 것 같아서 가져왔어. 저는 그 화분을 보고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그것은 작은 난초 화분으로 순백의 꽃잎이 고운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민재, 고마워요. 이렇게 작은 화분이 나에게 이렇게 큰 희망을 줄 수 있을 줄 몰랐어요. 그는 언제나처럼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희망은 커다란 것이 아니야, 소영아. 때로는 이렇게 작은 것 하나로도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상기시켜 줄 수 있어.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꿈은 잠시 멈췄을 뿐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요. 이번에는 서두르지 않을 겁니다. 엄마가 조금씩 회복하셨던 것처럼 저도 천천히 한 걸음씩 제 꿈을 다시 만들어갈 겁니다. 매일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민재의 응원을 받으면서 저는 점점 더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 꿈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요. 그리고 저는 배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나아가는 방법을 아는 것이라는 것을요. 바로 그 사랑이야말로 제가 어떤 어려움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임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한때 북한 강변에 카페를 여는 꿈을 포기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모든 저축을 가족을 구하기 위해 써버린 뒤 나는 마치 끝없는 소용돌이에 갇힌 듯한 기분이었다. 매일 일하고 집에 돌아오고 다시 일하러 나가는 반복되는 삶 속에서 이게 내 운명이라면 이렇게 평범한 삶을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야 할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민재는 내가 그런 생각에 너무 오래 빠져있지 않도록 해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는 단순히 말로만 위로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도 보여줬다. 어느 시원한 저녁, 한강변에 앉아있을 때 민재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소영아, 너 아직 너의 꿈이 있지? 난 내가 절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는 항상 강했고 항상 방법을 찾아내는 사람이었잖아. 그리고 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내가 옆에 있어줄게. 하지만 그의 말을 들으면서도 다시 시작할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내 손에 남은 돈은 한 푼도 없었고 처음부터 다시 모아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어느 날 작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을 때 내 전화가 울렸다. 민재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흥분된 기운이 느껴졌다. 소영아, 오늘 일찍 마칠 수 있어? 내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나는 피곤했지만 궁금증에 이끌려 알겠다고 대답했다.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민재는 평소와 다르게 서 있었는데 늘 아끼던 그의 차가 보이지 않았다. 나는 놀라며 물었다. 오빠 차는 어디 있어? 설마. 민재는 부드럽게 웃었지만 눈빛은 진지했다. 팔았어.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왜? 그 차는 오빠한테 정말 소중한 거였잖아. 널 돕고 싶어서.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 차도 소중하지만 너는 그보다 더 소중해. 이 돈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찾았던 장소를 새로 구하거나
고치거나 한 번 실패했다고 꿈을 포기하지 마.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눈물이 볼을 따라 흐르기 시작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는 민재가 나를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 알았다. 그것은 나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고 동시에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책임감으로 다가왔다. 어떻게 민재가 이렇게 믿어주는 상황에서 내 꿈을 놓아버릴 수 있을까? 며칠 후 나는 민재가 준 돈으로 내가 예전에 마음에 두었던 북한 강변의 작은 집을 다시 찾아갔다. 이번에는 단순한 꿈이 아니라 현실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집주인을 만나 내 계획을 설명했고 임대료를 더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협상도 했다. 민재는 나와 함께 있었고 집의 구석구석을 세심히 살펴보았다. 낡은 벽, 보수가 필요한 부분, 그리고 공간의 채권까지 하나하나 확인했다. 우리가 현관에 서서 잔잔히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던 순간 민재가 조용히 말했다. 난 상상이 돼 언젠가 이곳이 웃음소리로 가득 차고 커피 향이 가득 퍼지고 내가 자랑스러운 카페 주인으로 서 있는 모습이. 그의 말은 내게 강한 용기를 주었다. 비록 앞으로 가야 할 길이 험난할지라도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무엇이든 나를 맡게 두지 않을 거라는 결심이 생겼다. 민재의 마른 제안에 남아있던 희망의 불씨를 강하게 타오르게 했습니다. 북한 강변의 작은 집 발코니에 서서 저는 단순히 제 꿈만이 아니라 저를 믿어주는 민재의 진심 어린 응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여전히 일을 하며 돈을 벌었고 밤이 되면 작은 책상에 앉아 카페에 대한 세세한 계획을 짰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인, 가구 배치, 메뉴 구성부터 손님 응대 방식까지 하나하나 고민했습니다. 커피의 종류를 공부하고 가장 맛있는 커피 원두를 찾기 위해 책도 읽고 가벼운 브런치 메뉴도 직접 만들어보며 시험했습니다. 민재는 단순히 격려의 말을 건네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제 옆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함께 다른 카페를 찾아가 아이디어를 참고하고 다양한 커피를 시음하며 저에게 맞는 맛을 찾아줬습니다. 심지어 커피 머신 사용법까지 배워 나중에 저를 돕겠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홍대의 작은 골목길을 걷다가 아기자기한 카페를 지나칠 때 민재가 그 카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소영, 너의 카페는 이곳보다 훨씬 더 멋질 거야. 너 자신을 카페에 담아봐. 내가 있으면 그곳은 어디든 특별할 거야.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 공장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한 언니는 공간 꾸미는 데 뛰어났고 또 다른 친구는 예쁜 메뉴판을 디자인하는 감각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연락을 했는데 의외로 모두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저를 돕는 것이 아니라 제 꿈을 진심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어느 오후 민재와 함께 북한 강변의 작은 집에 서서 벽을 칠하고 가구를 배치하는 동료들을 바라보던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모두 쉬지도 않고 열심히 일했지만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평소 페인트 칠을 잘 못한다고 했지만 직접 벽을 칠하다가 얼굴에 페인트를 잔뜩 묻히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한참을 웃었고 그렇게 마음껏 웃어본 것은 몇 년 만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우리는 집 발코니에 나와 강 위에 반짝이는 불빛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재는 커피 한 잔을 제게 건네며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소영, 봐봐. 너는 지금 내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어. 저는 커피를 들고 따뜻함이 손끝으로 전해지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민재가 없었다면 나는 아마 진작에 포기했을 거야.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없었더라도 너는 충분히 해냈을 거야. 이 모든 것은 내 노력의 결과야. 그의 말은 마치 제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는 위로 같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고난과 눈물, 희생은 결국 저를 이 순간으로 데려오기 위한 과정이었음을요. 저는 단순히 카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삶에 대한 희망을 다시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저는 무엇이든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제 카페는 북한 강변에서 가을 아침 햇살을 맞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강 위로 반짝이는 빛이 카페 창문을 통해 들어왔고 따뜻한 분위기가 가득했죠. 몇 달 동안 한 땀 한 땀 준비해온 결과물이 드디어 세상에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이웃들의 축하 속에서 민재는 제 옆에서 리본을 자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첫 며칠 동안 카페는 너무 붐비지도 너무 한산하지도 않았습니다. 손님들은 카페의 아늑한 분위기와 맛있는 커피를 칭찬해 주었고 저는 노력의 결실을 느끼며 조금씩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민재는 주말마다 와서 저를 도와주었고 제가 지쳐있을 때마다 따뜻한 말로 저를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토요일 오후 카페가 가장 북적이던 시간에 수빈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친구 2명과 함께 들어왔는데 모두 세련되게 차려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최대한 예의를 지키며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수빈 씨, 카페에 와주셨네요. 응원해 주시러 오신 건가요? 하지만 그녀는 제 인사를 무시하듯 카페 안을 한 바퀴 돌려보더니 손님들 앞에서 크게 말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형수님 카페예요? 길거리 노점이랑 다를 게 뭐가 없네요. 우리 오빠가 돈을 줘서 이런 데를 열었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카페 안은 삽시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손님이 저와 수빈을 번갈아 쳐다보기 시작했고 웅성거림이 여기저기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손님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꽉 쥐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속이 타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수빈의 한 친구가 옆에서 비꼬듯 덧붙였습니다. 정말 별거 없네. 민재 오빠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여기 문도 못 열었겠어요.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테이블을 닦던 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수빈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빈 씨, 무슨 이유로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손님들 앞에서 이런 말씀은 삼가주셨으면 합니다. 이곳은 제가 제 모든 것을 걸고 만들어낸 공간이에요. 그런 말을 들으려고 만든 곳이 아니에요. 수빈은 비웃듯 콧방귀를 뀌며 말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죠?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이 카페가 우리 오빠 돈 없이는 어떻게 문을 열었겠어요? 바로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리며 민재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곧장 저와 수빈 사이에 서더니 차가운 눈빛으로 수빈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빈, 그만해. 너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기나 해? 수빈은 당황한 듯했지만 여전히 태연한 척 말했습니다. 오빠, 나는 그냥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을 말한 거야. 잘못된 건 없잖아. 민재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그건 잘못된 거야. 이곳은 소영이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낸 거야. 너는 도운 것도 없으면서 무슨 자격으로 그녀를 깎아내리고 모욕하니? 카페 안은 숨소리도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해졌습니다. 수빈은 말을 잇지 못했고 민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도울 수 없다면 적어도 방해는 하지 마. 내가 소영을 존중할 수 없다면 이곳에 다시 오지 마. 수빈은 당황한 표정으로 친구들과 함께 카페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자 제 어깨는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카페에 있던 몇몇 손님은 저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보내며 응원의 말을 건넸습니다. 모든 일이 끝난 후 민재는 남아서 카페를 정리하는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정리가 끝난 뒤 그는 제 앞에 앉아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소영, 기억해. 이 카페는 내가 만든 거야. 아무도 내 노력을 무시할 수 없어. 수빈도 마찬가지야.
내가 정말 잘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 그의 말은 마치 제 상처를 감싸주는 위로 같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수빈처럼 저를 삼쳐주는 사람도 있지만 저를 믿어주고 지켜주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들만 있으면 저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수빈이 떠난 뒤 카페 안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바 카운터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지만 수빈의 차가운 말들이 제 마음을 계속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제 옆에 조용히 서 있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수영아,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깊은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일은 정말 미안해. 내가 그녀를 더 일찍 막았어야 했어. 저는 그를 바라보며 눈물이 고였지만 억지로 약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괜찮아, 민재.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야. 다만 너무 지쳤어. 내가 나 자신을 계속 증명해야만 한다는 게. 민재는 한 발짝 다가와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소영, 너는 아무에게도 너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 특히 수빈에게는 더더욱. 그녀가 틀렸어. 그리고 내가 이런 상황을 명확히 하지 못한 것도 내 잘못이야. 그의 말은 진심으로 다가왔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정말로 내가 짐이 된다면? 그녀가 한 말이 맞다면 어떡하지, 민재? 민재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소영, 너는 짐이 아니야. 너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야. 스스로를 세우고 이 모든 것을 만든 사람이야. 내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 그들의 문제야. 그의 말은 어두운 구름 속에서 빛처럼 제 마음을 밝혔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진심이 저를 조금씩 치유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민재는 가족들과의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모든 갈등을 정리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나서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긴장했지만 이건 분명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만남은 도심 외곽의 한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들어갔을 때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민재의 부모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미묘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수빈은 구석에 앉아 여전히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응시했습니다. 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어요. 소영과의 관계는 제 선택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민재의 아버지가 약간 찌푸린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민재야, 우리가 너의 삶에 간섭하려는 건 아니야. 하지만 가족으로서 우리는 내가 안정된 삶을 살길 바라는 거야.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지 않길 바랄 뿐이다. 수빈이 말을 끊고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선택했다고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조그만 카페 하나로 버티는 사람이요? 오빠는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그 말에 제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민재가 테이블 밑에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길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이 저를 조금이나마 진정시켰습니다. 민재는 수빈을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소영이 완벽하지 않을지 몰라. 하지만 그녀는 내가 행복해지는 이유야. 그리고 만약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나 역시 너와 이전처럼 지낼 수 없을 거야.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재의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민재야, 내가 결정한 일이라면 엄마는 너를 믿고 응원할게. 소영 씨, 민재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두 사람이 함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기를 바랄게요. 저는 머리를 숙이며 그녀의 말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수빈은 여전히 차가운 표정을 유지했지만
저는 적어도 민재의 부모님께 인정받았다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민재는 저를 꼭 끌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소영, 힘들겠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 순간 제 마음이 따뜻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험난할 수도 있지만 민재와 함께라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수빈이 떠난 뒤에도 카페 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몇몇 손님들은 어색해하며 시선을 피했지만 일부는 저를 향한 연민의 눈빛을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민재는 제 옆에 서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마치 혼자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손님 여러분,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부디 이곳에서의 시간을 계속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말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님들은 점차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고 카페 안의 공기도 조금씩 따뜻함을 되찾아갔습니다. 민재는 저를 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소영,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강한 척할 필요는 없어. 만약 쉬고 싶다면 내가 대신 처리할게. 저는 고개를 저으며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민재. 나 정말 괜찮아. 다만 아까 있었던 일이 조금 속상하긴 했지만 이 카페는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이라 포기할 수 없어. 민재는 깊게 한숨을 쉬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가 강한 사람인 건 알지만 기억해. 모든 걸 혼자 짊어질 필요는 없어. 내가 옆에 있잖아. 그날 밤 카페 문을 닫고 나서도 수빈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오빠가 없으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말이 자꾸 제 자존심을 갉아먹는 것 같았습니다. 민재는 뒷정리를 마친 뒤 조용히 바 카운터로 와서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따뜻한 차 한 잔을 제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소영, 너는 내가 만난 사람 중 가장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이 카페와 내 자신을 위해 한 모든 노력은 너 혼자서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걸 증명했어. 수빈의 말을 마음에 두지 마. 저는 눈물이 고였지만 그의 말에 위로를 느꼈습니다. 민재, 정말 고마워. 하지만 가끔은 내가 정말 부족한 사람일까 봐 두려워. 수빈의 말이 맞다면 어떡하지? 민재는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영, 너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이야. 넌 이미 많은 어려움을 이겨냈잖아. 나는 내가 완벽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너의 진짜 모습을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 스스로를 의심하지 마. 그의 말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처럼 제 마음을 밝혀주었습니다. 저는 비록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지만 민재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수빈의 행동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일을 계속하며 카페를 개선하는 데 집중했고 다시금 손님들에게 따뜻한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어느 오후 단골 손님 한 분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었어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사장님처럼 열정적이고 진심 어린 사람은 드물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장님을 응원하고 있어요. 그 말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카페는 단지 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이에요.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민재는 요즘 카페에 자주 와서 돕곤 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일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저에게 계속해서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한 번은 우리가 함께 커피 원두를 정리하면서 그가 장난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이 카페가 동네에서 가장 유명해지는 건 시간 문제일걸. 저는 웃으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민재, 내가 없었다면 나 아마 중간에 포기했을지도 몰라.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소영. 넌 내가 아는 누구보다 강해. 나는 단지 그걸 상기시켜주는 역할일 뿐이야. 민재와 주변 사람들의 지지 속에서 저는 더 이상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카페는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물이자 제 열정과 진심이 담긴 공간입니다. 무엇보다도 민재와 함께라면 저는 어떤 어려움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수빈과의 갈등이 끝난 후 모든 것이 안정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 관할 기관으로부터 카페가 위생규정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영업이 중단되고 조사가 진행된다는 통보서를 들고 저는 멍해졌습니다. 평소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왔기에 신고 내용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주방과 창고를 꼼꼼히 살펴본 뒤 그는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너는 잘해왔어. 진실은 곧 밝혀질 거야.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선 의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했을까? 이틀 후 업계 지인을 통해 신고자가 밝혀졌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수빈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조작된 사진까지 제출해 의심을 키운 것이 그녀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재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깊은 한숨을 쉰 뒤 말했습니다. 수빈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그녀가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겠네. 저는 고개를 숙이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나를 이렇게까지 미워하는 걸까? 민재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소영, 넌 아무 잘못도 없어. 잘못한 건 그녀야. 내가 직접 해결할게. 더 이상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돼. 하지만 저는 민재를 난처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수빈과 마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수빈은 여전히 자신만만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오빠에게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당신 같은 사람이 얼마나 약하고 무능한지. 저는 감정을 억누르고 차분히 답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단지 저를 괴롭히는 걸 넘어 오빠에게도 상처를 주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해요. 수빈의 얼굴에 잠시 흔들림이 보였지만 곧 차가운 태도로 돌아갔습니다. 충고 하나 할게요. 더 심각해지기 전에 포기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그녀를 설득하려는 노력이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민재에게 모든 걸 이야기했을 때 그는 분노를 숨기지 못했습니다. 다음엔 혼자 가지 마. 이런 일은 내가 혼자 겪을 필요가 없어. 하지만 걱정 마. 이번 일도 잘 해결할 거야. 저는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를 고용해 카페의 모든 운영 절차를 점검하고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개선했습니다.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며 하나하나 챙겼습니다. 민재는 매일 카페에 와서 도왔고 법률 전문가인 친구에게 조언을 구해 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후 관할 기관에 증거 자료를 제출하며 말했습니다. 이 카페는 제 삶의 전부입니다. 공정하게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몇 주 후 카페에 대한 의혹이 모두 풀렸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영업정지 조치가 해제되었다는 소식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카페가 다시 문을 연 첫날 단골 손님들이 찾아와 격려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사장님을 믿었어요. 이곳은 단순한 카페가 아니라 사장님의 마음이 담긴 곳이잖아요. 민재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와 말했습니다. 소영, 내가 해냈어. 모두에게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보여줬어. 저는 카페를 둘러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공간에는 제 노력과 열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재와 함께라면 앞으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한가한 시간에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던 저는 단골 손님인 김태현 씨가 카페에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항상 세련된 점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가진 분으로 성공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로움이 느껴졌습니다. 고객들 사이에서는 그가 대기업의 CEO이며 종종 카페를 방문해 투자 기회를 찾는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아메리카노를 주문한 그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몇 모금을 마신 뒤 그는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소영 씨, 이 카페는 참 특별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요. 따뜻하고 진심이 느껴지는 공간이죠. 저는 감사 인사를 하고 다시 돌아가려 했지만 그는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곳이 더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혹시 이 카페를 체인점으로 확장할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그의 제안에 순간 멈칫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카페를 확장하거나 체인점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사업장이 아니라 제가 꿈꾸고 노력해서 이뤄낸 작은 세계였으니까요. 그러나 동시에 김태현 씨 같은 사람이 직접 투자 제안을 한다는 것은 큰 기회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커피 잔을 내려놓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소영 씨는 재능과 열정이 있는 분이에요. 하지만 더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에 안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 넓은 시야로 바라볼 필요가 있죠. 그는 만약 제가 그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서울 중심부에 여러 지점을 열고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카페의 스타일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곳은 너무 개인적이고 소박해요. 고급 고객층을 유치하려면 더 현대적인 디자인, 더 다양한 메뉴, 그리고 더욱 체계적인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그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제안은 확실히 성공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저는 이곳이 가진 본연의 매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카페의 모든 디테일은 제 기억과 노력이 담긴 결과물인데 그것을 바꿔야 한다는 말은 마치 제 정체성을 바꾸라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은 폭풍처럼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가 떠난 뒤 저는 이 이야기를 민재에게 전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조용히 듣더니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해? 분명 큰 기회인 건 맞아. 하지만 그만큼 많은 걸 바꿔야 할 텐데. 저는 깊게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어. 이 카페는 내 전부잖아. 단순한 사업장이 아니라 내 삶 그 자체인데 이렇게 바꾸는 게 맞는 걸까 싶어. 하지만 이런 기회를 놓치는 것도 두려워.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소영,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야. 만약 카페를 확장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이 공간과의 연결이 끊어진다면 그게 과연 가치 있는 선택일까? 그의 말은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는 밤새 고민하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카페를 꿈꾸던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떠올리며 현대적인 체인점으로 바뀌었을 때 그것이 여전히 제 꿈일 수 있을지 자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김태현 씨에게 전화를 걸어 다시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전하며 그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대표님께서 제 카페를 높게 평가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이곳의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카페는 저희 꿈과 추억이 담긴 공간입니다. 체인점으로 확장하면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겠지만 이곳이 가진 본래의 매력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영 씨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만약 나중에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의 제안을 거절했지만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 카페는 체인점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공간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제게는 어떤 성공보다도 소중한 가치였습니다. 가게 안의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쏠렸다. 따뜻한 커피 향으로 가득했던 공간이 갑자기 숨막힐 듯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나는 침착하려고 했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다. 여기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면 기꺼이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고 비웃음 섞인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환불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불쌍한 척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궁금하네요. 그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내 자존심을 베어내는 듯했다. 나는 가게 안 손님들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꼈다. 몇몇은 소곤거렸고 몇몇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가만히 지켜보았다. 이 상황을 잘못 처리하면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운영해온 카페가 손님들 사이에서 좋지 않은 이미지를 남길 수도 있었다. 나는 다시 한번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제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불쌍한 척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셨다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를 이 자리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제가 매일 아침에 뜨기 전부터 밤늦게까지 쏟아부은 노력의 결과입니다. 혹시 불편하신 점이 있다면 기꺼이 귀 기울이겠습니다. 하지만 저와 이곳 손님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가게 안은 고요해졌다. 내 목소리에 약간의 떨림이 섞여 있었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수빈은 잠시 놀란 듯 보였지만 이내 태연하게 어깨를 으쓱하며 친구들을 돌아보며 웃었다. 말 참 잘하시네요. 하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저랑 같은 생각일걸요? 그 순간 가게에 자주 오시는 중년 손님 한 분이 커피 잔을 내려놓고 입을 열었다. 이 카페가 얼마나 따뜻한 곳인지 아세요? 사장님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지도 모르면서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몇몇 손님들도 나를 지지하는 말을 보탰고 누군가는 내가 늦은 밤까지 가게를 정리하는 모습이나 손님들에게 편안함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이야기했다. 수빈은 자신이 점점 밀리는 것을 느꼈는지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재미없네요. 가자.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가게를 나갔고 가게 안은 안도감과 약간의 어색함이 뒤섞인 공기로 채워졌다. 나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억지로 미소를 유지했다. 그러다 한 손님이 다가와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사람들은 사장님을 알아봐 줄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나는 모든 사람이 나를 이해하거나 응원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물러서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진정으로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이었다. 그날 저녁 가게를 정리하던 중 민재에게서 문자가 왔다. 소영아, 오늘 정말 잘했어. 누구도 너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지 못하게 해. 나는 항상 내 편이야.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운영하고 있는 가게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앞으로도 많은 도전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지만 내 믿음을 지키기만 하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늦가을의 어느 저녁, 가게에 손님이 뜸해지고 나는 정리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수빈이 들어왔다. 늘 당당하고 자신만만했던 모습과 달리 그녀는 두꺼운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약간 헝클어진 머리와 피곤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보고 놀랐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인사했다. 수빈 씨, 이렇게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그녀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창가 근처의 테이블에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녀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많은 잘못을 했습니다.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항상 자신만만하고 때로는 차가웠던 그녀가 이렇게 약해진 모습으로 내 앞에 앉아있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저는 항상 언니의 끈기가 부러웠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다. 그건 제가 절대 가질 수 없는 것이었거든요. 나는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으며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회상에 잠긴 듯 말했다. 어릴 때부터 저는 늘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어요. 집안의 막내딸로서 오빠보다 더 열심히 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달리고 또 달렸지만 아무리 많은 걸 이루어도 행복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손을 꽉 쥐었다. 언니를 보면서 저는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언니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재산도 없고 지위도 없고 학벌도 저보다 부족한데 언니는 항상 자신이 원하는 걸 알고 있었고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게 저를 미치도록 질투하게 만들었어요. 그녀의 말은 나를 놀라게 했지만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끊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잠시 멈추고 눈물을 머금은 채 말했다. 오늘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우리 오빠 때문이에요. 민재 오빠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오빠가 언니를 사랑하면서부터 정말 많이 변했어요. 오빠는 더 나은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가족이나 사회의 기대에 맞추려고만 살지 않아요. 그리고 언니가 오빠를 진심으로 웃게 만든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이어갔다. 제 이기심 때문에 오빠가 그 행복을 잃는 건 원하지 않아요. 언니가 오빠를 행복하게 해주니까 이제는 제가 그걸 망치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마음이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수빈을 보고 있었다. 냉정하고 비난하던 그녀가 아니라 오빠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동생의 모습을. 수빈 씨,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아요. 저도 제 자신을 의심한 적도 많고 실패한 적도 많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스스로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수빈 씨가 그걸 깨달았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녀는 놀란 듯 나를 바라보다가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가족이란 서로를 용서하고 함께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민재 씨의 인생에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지만 그의 가족인 수빈 씨와도 조화를 이루고 싶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노력해 볼게요. 우리는 한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다. 가게 안은 고요했고 스피커에서 흐르는 잔잔한 음악과 따뜻한 조명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그녀가 떠날 때 나는 문 앞까지 배웅했다. 처음으로 나는 수빈의 눈에서 진심 어린 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과거의 갈등과 오해를 넘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날 밤 내가 민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줬을 때 그는 미소를 지으며 내 손을 잡았다. 소영아, 너는 항상 강했지만 너의 넓은 마음은 정말 대단해. 너와 함께할 수 있어 정말 자랑스러워. 그의 말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가족은 서로의 차이와 도전을 극복하며 점점 더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우리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 초겨울 아침, 서늘한 공기가 제 얼굴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저는 카페 앞에 서서 북한강 위로 빛나는 햇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물 위로 반사되는 찬란한 빛은 마치 지난 고난의 날들을 지나온 저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작은 카페는 제가 겪은 모든 것을 함께 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의 두려움과 어려움, 반대와 비난, 그리고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까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이 드문 평온함을 느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내 깨달았습니다. 이 여정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최근 수빈은 카페에 자주 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처럼 날카로운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작은 케이크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커피랑 먹기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그녀는 상자를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태도에서 느껴지는 변화는 제 마음을 한결 가볍게 했습니다. 언니는 저한테 화 안 나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화를 계속 품고 있으면 내가 지쳐요. 차라리 그 에너지를 더 나은 일에 쓰고 싶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우리 사이에 진심 어린 연결이 생겼음을 느꼈습니다. 오랜 갈등 끝에 처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순조롭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전, 저는 대형 카페 체인에서 편지를 한 통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 근처에 새 지점을 열 계획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생길 그 지점은 분명히 저에게 큰 위협이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민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제 말을 끝까지 듣고 나서 차분히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내 가치를 증명할 기회야. 대형 카페는 브랜드로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겠지만 내가 가진 것은 그들이 따라올 수 없는 거야. 내가 커피 한 잔 한 잔에 담는 마음, 그리고 이곳을 특별하게 만드는 내 방식 말이야. 그의 말은 제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지만 여전히 걱정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손님들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카운터에 앉아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메뉴를 개선하고 야외 공간을 새롭게 디자인하며 이곳을 손님들이 더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행동에 옮겼습니다. 지역 농산물 공급업체와 연락해 특별한 차와 커피 원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디자인을 전공한 친구와 함께 카페 인테리어를 개선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곳을 따뜻한 매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새롭고 생동감 있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자주 오시는 단골 어르신 한 분은 작은 화분 몇 개를 가져와 카페에 놓아주셨습니다. 이런 초록색 식물이 있으면 더 생기가 돌겠죠. 그분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재는 여전히 제 옆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도와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게 큰 정신적 지지와 용기를 주는 존재였습니다. 소영,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해봐.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대단한 거야. 지금 이 순간, 저는 카페 앞에 서서 북한강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결심을 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저는 압니다. 그 모든 도전은 제가 배우고 성장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저는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단순한 카페가 아니라 제 꿈이고 제 열정으로 만들어낸 집이기 때문입니다.